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휘파람 소리가 다 나네.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휙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저희가 이 그 주말 사이에 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나 그리고 많은 일. 오늘 방금 전에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 3차 공판을 이제 출석을 하는데 입장 없이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요. 말없이 법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말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A4 용지 한 장을 페이스북으로 이미 밝혔어요. 그랬죠. 길고 긴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뭐 심경이 안 좋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기자들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 정도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 저희가 그 지금 그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출정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화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간간히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후보 연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저 마이크를 넘겨서 연설 장면도 저희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대한민국은 눈코 뜰새 없이 바빠요. 완전 롤러코스터. 밤에도 바빠. 새벽 2시가 바쁘더라고요. 원래 쿠데타가 이게 새벽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에 당에서 일어난 쿠데타. 그러니까. 쌍권발 쿠데타가 이제 진압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저희가 몸에 좋은 유산균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산균 좋은 거는 입이 아파요. 다들 유산균 드시죠 집에서? 저도 먹어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산균은 다 드시는데 자, 좋은 유산균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인데요. 이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셀로닉스가 연구개발하고 18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은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인데요. 요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일단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한다.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냉장으로 관리가 되고요. 저희들한테 저 상품 소개 왔는데 냉장 포장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중 보호 포장으로 먹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로닉스 집계 기준 2024년 1년 동안 만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를 만났고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네이버 리뷰 평점 4.9점의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이거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생각하시면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셀티아이 어이입니다. 셀티아이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 어린이, 학생, 성인 그리고 임산부 모두 연령에 맞게 제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맞춤으로 섭취가 가능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화장실이 즐겁게 변한 찐 후기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장실 타임도 즐겁게 바꿔드립니다.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배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게 되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살아있는 유산균 셀티아이 유산균 선택하시라고 저희들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들용도 있네요. 키즈용도 있고 어른들용도 있고 다 이제 연령대에 맞게 유산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두 분도 바꾸시죠. 좋은 것 같아요. 바꿔야죠. 키즈가 이게. 있어서 네. 아이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되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키즈용이고 이거는 성인용이고 그런 성인용. 것 같습니다. 베이비용이 예, 따로 베이비용도 있고. 이 유산균이 끝까지 살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장까지 끝까지 살아서 자기 역할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내란 세력은 끝까지 살면 안 되는데 내란 세력이 지금 끝까지 살려고 유산균 난동을 같이. 부리고 있다. 자, 일단 이제 방금 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기자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패싱을 해버렸어요. 취재진들을 패싱하고 훅 가버렸는데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없이 법정으로 가버린 윤석열 이런 기사 제목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저희가 분절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 국민의힘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롤러코스터. 네. 에?
뭡니까 이게? 23시간 20분 만에 한국 정당 역사상 초유의 시도가 그래도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발로 그러니까요. 원위치, 제 위치로 돌아가긴 했어요. 자, 우리 신익규 변호사님은 진짜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당 출신이셔가지고.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냥 말을 더 꺼내기가 싫을 만큼 이건 뭐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네. 정말 만행, 음. 야만적인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게 뭐 국민의힘 안에서 당권 쿠데타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은 쿠데타를 감행했죠. 신이 쿠데타를. 근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국민의힘을 빠르게 이 위헌성을 확인하고 빠르게 해산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뭐 정당 해산 심판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인데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주말 간밤 사이에 있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당권 쿠데타 시도는 미수로 끝났습니다만은 정말 국민의힘이 왜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를 전 스스로들이 다 입증해 보인 그런 촌극이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은? 저는 옆당이지만. 이거는 정당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정치 결사체는 이럴 수 없는 거고요. 네. 이런 민주성을 저버리고 예. 이런 무리수를 둘 수 없는 거고 이 맥락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만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네는 여기서 니네는 국민의힘입니다. 니네는 이념 정당이 아니다. 니네는 이념 단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익이 걸려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당권, 기득권, 지방선거, 공천권, 예산, 인력, 인사권 거기에 몰던 거예요. 대선 한덕수 씨가 필승 카드라고 본인들 생각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다만 본인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당에서 또아리를 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쌍권. 이거는 쌍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계엄 해제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면서 이 의총 야밤에 할 때 60명 좀 넘게 들어와 가지고 단 한 명 그냥 이의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경태 의원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은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뭔가 대리인으로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이에요. 네. 대선 국면을 악용해가지고 민주성을 저버리는 걸 그나마 당원들이 제지시킨 건데 사실 어떤 분이 내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없긴 했는데 네. 결국에 이 당은 끝을 보여주는구나. 이건 정당사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헌정사에 완전히 5점 중에 5점이에요. 그런데도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권성동. 그리고 이거 물러나는 걸로 되겠습니까?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 정계 은퇴도 부족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사진 하나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운동화 선거운동 때 항상 운동화 이제 전달받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고요. 권성동 의원이 맨발로 국민의힘 국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저렇게 맨발로 독서를 해요. 저는 저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예, 무례하고 염치도 없고 그냥 저래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남들 앞에 서기가 어렵잖아요. 발이 답답해서 그냥 신발을 벗었다는 취지인 거예요? 어떻게 발이 혼자 답답하다고 휴양 온 신발- 것 같네요. 휴양지 간 것 같네요. 혼자. 아니 저 그러니까 사진을 처음 봤는데 저게 있을 수가 있는 기괴하고, 일입니까? 국민들을 네. 대상으로 저렇게 맨발 양말조차 신지 않고 저렇게 무례하게 하는 게 저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 사퇴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날까지 알량한 그 후보 자리 지키려고 했다라고 맹비난을 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또 손을 잡고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괴해 아니, 하는데 근데- 이게 국민의힘 정서에서는 이게 가능한 그건 이제 정서적인 이해보다는 제가 이제 좀 학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 안 해도 어차피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촉진시키겠다. 뭐 이 정도 의미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종말돼야 될 5가지 유형의 보수를 제가 이미 지목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발현되고 있다. 첫 번째가
검찰 보수죠. 검찰 보수. 검찰 보수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검찰 출신 인사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가 MB 보수죠. 여기에 권성동 의원은 검찰 보수 플러스 MB 보수이기 때문에 이관왕이죠. 예. 이관왕. 그다음에 이제 기회주의 보수. 예. 이번에 한덕수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태 보수를 넘어서서 제가 이제 명태 보수라고 부르는데 예. 이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이준석, 김종인 부류의 그런 셀럽 정치하는 부류들을 제가 이제 구태 보수라고 부르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매국 보수거든요. 네. 나라 팔아먹는 세력들. 매국 보수. 매국 보수. 이 5가지의 보수. 이 안에는 친이 친박도 다 들어가 있고 검찰과 기회주의 세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익 집단 내지는 사익 집단으로 전락을 한 지도 너무 오래돼 왔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요. 정당이라는 게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정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자정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쌍권총을 누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네. 이 비판 세력들이 어떤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때 이 당이 변화가 되고 주류 교체가 되면서 다시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 간밤에 있었던 지난 주말의 당권 쿠데타는 말로 평가할 수도 없는 단계고 네. 그 정당 민주주의를 공격한 홍준표, 이준석 이 두 분은 또 공항에서 포옹하고 이러는데 이분들부터 대선 끝나면 바로 명태균 수사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수사라는 것이 결국 명태균이 한 일보다는 결국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공천 개입이 본질 아닙니까? 네. 공천 농단 아닙니까? 그때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이고 또 홍준표 시장은 그 전에 맥락이 더 기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당을 바꾸고 세력을 어떻게 교체합니까? 그래서 제가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고 네. 명태균 이슈로는 좀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도 당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 검찰 보수를 대표하는 한동훈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기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밥 먹고 있어요 매일. 네. 밥이 넘어가냐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대안 세력의 부재, 자정 능력의 부재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범보수로 불렸던 이 집단은 멸망, 종말할 수밖에 없다. 네. 전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학술적으로 진단합니다. 학술적으로. 예, 책을 근데 썼기 때문에. 지금 다 떠나서 이게 내란 세력과 협력한 세력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자체가 참 국민 보기에의 어떤 이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건 저는 마지막에 어쨌든 근데 한덕수가 나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던 건가? 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무지 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확장성을 전혀 지표로 보여준 적이 없고요. 보수파이만 갈라먹었을 뿐이에요. 네. 오늘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약간 9일몽 그냥 꿈을 꿨습니다. 9일 동안 10일도 안 되는 시간 네. 동안.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정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통상 교섭의 전문성을 갖고 과거에 딱 함구하고 있다가 수석에서 경질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본인들도 평가했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게 뭔가 대선 너머에 뭔가가 있다. 정치 기득권의 연장에 한덕수가 눈에 들었던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실 부안해동했던 거예요. 한덕수 씨도 본인의 개인 욕심 때문에. 네. 혹시 난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국민을 정말 얕잡아 봤다는 점에서 어떻게 내란 혐의 피의자를 대선 주자로 그것도 자기네 자당 후보를 교체하면서까지 합니까? 김문수 후보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작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사실 국민을 당원을 대단히 욕보이게 했다는 근데 점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장면미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게 결국 한덕수와 이 지도부의 유착설은 지도부들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한덕수는 결국에는 공직자로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만난 거죠. 이게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입증이 된 게 지난 간밤에 김문수를 먼저 끌어내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공고를 새벽 1시에 올려요. 근데 후보 등록 시간이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 1시간. 새벽에 딱 1시간. 네. 그럼 한덕수 후보는 잠도 안 자고 32종의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새벽 3시에 뜨니까 바로 접수시켜가지고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가 그 ARS 투표에서 이게 무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새벽 3시에 우리는 다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한덕수 씨는 3시에 깨 있다가 그 1시간을 노려서 맞춤형으로 거의 무슨 이게 스틸 하듯이 네. 훔쳐오듯이 후보자 지위를 거의 강탈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혼자 가능하냐는 거예요. 결국
지도부의 해당 행위와 한덕수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네. 여기서 손을 맞잡았다. 근데 이게 지금 9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9일 천하. 네. 그러니까 이 9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하죠. 윤석열은 9수. 그리고 한덕수는 9일 천하. 어머. 이 9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9.15. 그래서 이것도 혹시 점괘를 받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9일 어쨌든 천하. 그놈의 정계는 다 틀렸다. 그런 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뭐 네. 점괘를 그 JTBC의 그 네. 한덕수 후보자의 그 부인. 배우자 네. 그분 육성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그렇지.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의 운세 수준은 아니던데요, 제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이렇게 뭐 9.10이 됐든 9.1천하가 됐든 기획은 내란 세력의 기획은 실패한 거다. 네. 그런데 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어제 페이스북으로 발표를 했어요. 누가? 내란 속의 윤석열이. 예, 예. 근데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좀 기괴합니다. 핵심은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본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끝까지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다.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저 내란 네. 수계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그러니까요. 내란 세력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를 누가 허물어뜨렸습니까? 네.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씨입니다. 그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본인의 망상 속에서 진단을 내리고서는 질서 발동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보낸다는 궤변을 동원하면서 사실 민주 질서를 아주 안정하고 안온하고 평온했던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뒤에 우리가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달러는 치솟고 그리고 생계 완전히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은 울부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까? 지금 대선 왜 치릅니까? 본인 때문에 치르는 거예요.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의 대선이라면 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고적 투표를 할지 전망적 투표를 할지 유권자들에게 열린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네. 지금은 단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체제 전쟁이라고요? 아니요. 체제 전쟁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됐어요. 본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호 세력과 망가뜨리고 짓밟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국민의힘 진영 국민한테 어떻게 체제 전쟁 운운합니까? 본인이.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의 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언급한다는 게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2차 가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어떤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살인범이 그 살인의 피해자 앞에서 내 살인은 정의를 위한 거야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그 피해자 유족들은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즉 국민들이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란 수계,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군합발로 찬탈하려던 세력.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을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시키면서 네. 이미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디 가해자가 저런 식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단결? 그럼 뭐 내란 한 번 더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2차 내란을 도모하는 겁니까? 네. 이 내란 예비 음모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통해서 내란 단결해라. 예비 후보를 단결해라.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건데 그 후보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또 김문수 후보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 제작진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그 윤석열 대 윤석열이네 싸움이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에 윤석열과 네. 지금 5월 11일에 윤석열이 싸우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어제 결정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예. 후보 등록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했는데. 중앙선관위에 예.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네.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아요. 맞잡아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한덕수를 내정해 둔 상태고 네, 한덕수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쓴 글인 거예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네? 못 저거를. 고쳤어요? 네, 그러니까 저 오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죠. 맥락상 한덕수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김문수가 잘못 그러니까 아마 들어간 거지. 한덕수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이게 네. 본인 친윤 내지 윤석열의 그림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왜 이 두 부부한테 헤어나지를 못하느냐 하니까 이건 본인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그 글까지 써놨는데 이것 봐라 하는데 미처 못 고쳤다. 그러면서 이런 게으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게으름이라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사악한 거죠. 그쵸. 아니 본인이 아니, 죄를 자기들이- 짓고 아니 지금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맞아요. 징역형도 없어요 예, 지금. 예. 아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중범죄를 저지른 국가 반역 죄인이 어디 지금 페이스북으로 차기 대권에도 간섭하고 국민의힘의 당권에도 간섭하고 뭐 누구를 지지하지 마니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해도 이건 너무 두껍고 정말 철판을 깔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을 훈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 윤석열 아버지입니까? 뭐 고모호수 또 들어요? 아버지처럼? 제2의 고모호수를 들까요? 저는 고모호수 더 들 필요도 없다. 이제 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란을 확실히 진압하고 내란 세력까지도 이 땅에 다시는 발 못 붙이게 우리는 후속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저런 만행 더 떠들으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뜻을 가지고 실제로 말과 행동이 일치됨으로써 이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의 니은도 꿈꾸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이게 사람의 기억이 망각이 되거든요. 망각이 네. 되면서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게 있어요. 아유 좀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내란 세력 진압을 위한 노력을 더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정리되면요. 윤석열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더 떠들수록 더 죄만 더 쌓이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저런 궤변론자하고는 더 이상 말 상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저는 실제로 부여하고 집행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그 사실 본인의 생사가 기로에 선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의 생사가 기로에 선 거지 국민의 생사가 기로에 선 선거가 아닙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 질서, 헌법 질서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왔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본인이 선포를 해서 이 나라를 사실상 그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가 국민의 힘으로 결국은 제압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이대를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 그죠? 지기현 같은 하수인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요. 지귀현, 네. 심우정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쌍권을 통해서 정당까지도 자기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난 그걸 겁니다. 이제 우리 사자성어로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활용점정. 마지막에 용의 눈을 딱 찍은 게 네. 어제 간밤에 쿠데타. 쿠데타. 그 후보자 강제 그 지위 네. 탈취 미수 사건.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후보자 지위 강제 탈취 미수 사건. 미수 사건. 이렇게 이름을 예. 지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실패로 끝났다. 실패로 끝났죠. 끝났다. 죄값을 물어야죠. 이제. 이제는 법률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가 시작이 시작됐죠. 되니까 예. 22일 남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 22일 남은 기간 동안 내란 수괴가 가만히 있을까?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뭐라- 있을 것 같으면 어제 그런 것도 그런 안 거안 올렸을 내죠. 것 같아요. 예. 이미 그쵸.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미 가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2의 내란. 그러니까 지금 획책하고 있잖아요. 예, 내란 내란을. 예비 예, 음모. 예비 음모. 하고 있다. 재차 내란. 재차 내란을 예, 또 뭐 할 하려고 수 있는 하니까. 일을 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사람 재구속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런 식의 교란 행위를 계속 할 거다 끊임없이. 이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근데 먼저 그 법률적인 거 가기 전에 네. 제가 무슨 어떤 위기감을 조장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란 숙의 우두머리가 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전 국민 상대로 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시당했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정말 배는 게 없구나. 그 보이는 거 없으면은 막 하잖아요. 그 우리도 정말 그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응전을 해줘야 된다. 대처를 해줘야 된다. 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근데 저런 입장을 내는 거를 우리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큰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로.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 특히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십시오. 윤어게인이네. 네, 윤어게인이에요.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네. 그 신념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 너무 다시 힘드실 것 같아요. 사법부를 향해서 또는 무슨 예. 행동을 감행하라는 요구 아닙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불법도 감행해달라. 감행해달라. 서부지방법원에서 충분히 그렇죠. 하지 않았냐. 예. 당신들 또 할 수 있다. 아스팔트 위에서 있었던 청년들 나를 위해 다시 싸워다오. 그 청년들 지금 재판받으면서 얼마나 비굴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었다. 뭐 나 딸려 들어간 거다. 뭐다.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범죄는 이렇게 해서 소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말의 염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만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위해서 극강의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쫄릴 테니까요. 재판받고. 지금 시간의 문제지 재구속될 겁니다. 직권으로 구속을 하든 검찰이 별도의 다른 수사로 영장을 치든 그거는 빼박이에요. 그거는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잘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해왔으니까요. 자기가 수사 평생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 자기 내면으로 날 거예요. 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상의 끝에 있는 이런 선전선동 말고는 다른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불쌍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내란 선동을 하고 있으면 이 자체로 구속 사유는 안 됩니까? 별도로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아니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석기에 대해서 네. 내란 선전선동 그걸로 이제 9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요 멘트 자체도 아니 이게 선전선동이지 그 뭐가 선전선동입니까? 내란 수괴의 피고인이 이런 선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2, 제3의 내란을 예비 음모하거나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엄벌로 다스려야 되고 네. 지금도 뭐 윤석열 피고인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수사받아야 될 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참 이제 새 정권을 우리가 20일 뒤에는 이제 맛보게 될 텐데 네. 저는 정말 이 국민적 분노를 다 담아서 이 윤석열 시대에 대해서만큼은 동정 없는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내란 세력을 도려내는 저는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 다 동원해야 된다.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담해요, 참담. 예,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가 그 공범들은 지금 감옥 가거나 다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청년들, 우익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지켜라. 그러니까 마치 그 경호처의 경호관들한테 총이라도 쏘라고 한 예, 것처럼. 총을 쏘든 뭐 칼을 쓰든 해서 나를 지켜라.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이제 그런 지시를 했던 그 행태와 작태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범이 나를 지켜라라는 뜻은 너희들 내란범인 나를 지켜줘. 그러니까 내란을 지켜줘. 네. 내란 일으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란을 아니, 논리적으로 내란을 그렇지 획책하고 있는 않습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제2, 제3의 내란에 관한 네. 저는 예비 음모로 봐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들이 걱정되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법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난동과 소요를 일으킨다는 걸 누가 감히 상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처음 있는 보는 일에 광경이었죠. 법원 폭동이라는 건 없었어요. 완전 그날 때려 판사 부셔놔.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사 나라의 이름 막 부르지 국권을 않습니까? 분란시키면서 모든 기물을 파손하고 집단의 소유를 일으킨 거의 테러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또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월달 일입니다. 불과 네. 몇 달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법원을 깨부셨던 사람들인데 119 법원 119, 폭동. 119.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의 이 말 한마디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내란 수계의 맞아요. 지위를 놓고 봐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판을 흔들려고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맞아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김문수 그 유일하게 그 저 다른 국무위원들은 전부 사과하는 데서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은 김문수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란 세력과의 국민들의 한판 승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도전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2차 도전장. 도전장이다. 국민에 대한 도전장. 여기에 예. 응전해줘야죠. 저는 예.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뭐 대선 뭐 다 끝났다, 뭐 압도적으로 승리 우리가 이미 맡아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란에 대한 응징은 네. 최대 표차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압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전의를 많이 상실했을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내란 진압을 원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헌정수호 국민들은 다 투표장으로 나가셔야 되고 주변에 최소 10분 이상씩은 네. 다 설득해서 좀 같이 나가야 된다. 네, 그 그렇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 캠페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정식 이재명 후보 연설 진행 중인가요? 볼 수 있으면 잠깐 뭐 듣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제가 연설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제작진께서 답변을 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2일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늘 그랬듯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저항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갈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권력자를 2번이나 평화롭게 권좌에서 끌어내린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은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찬란한 봄을 다시 화끈하게 열어 젖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하나 된 의지로 함께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연설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그 PIP로 연설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청계광장은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소년공. 아직도 팔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삶에 체화되어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이렇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보자면 고세대의 귀족이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 엄마 다 그렇죠. 이렇게 비유하면 네. 어떨까요? 윤석열은 그냥 하늘 위에 살던 뜬구름 같은 인생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정말 땅에 발을 디디고 정말 그 모든 희노애락과 그 서름과 또 고난과 고통을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하늘 위의 사람과 땅의 사람은 다르죠. 근데 저는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도자는 하늘에 있는 사람 쓰면 안 됩니다. 네. 완전한 망상과 착각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전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참으로 좀 상징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수첩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수첩하고 펜 우리 이게 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늘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늘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인가의 마지막 그 강진에서 연설을 마치면서 한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수첩이 빼곡해졌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민들이 하는 말씀들을 다 메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국정 운영에 활용을 한다는 거니까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건 어퍼컷밖에 없잖아요. 너무 대비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찬찬히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록을 한 후에 이 기록물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그 뭐 예를 들면 강진에서 만난 유권자, 뭐 하동에서 만난 유권자, 뭐 강릉에서 만난 유권자 그분들이 한 말씀들을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에 기반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연설이 다 끝났군요. 그래서 그러네요. 출정식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현장 기자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현장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 위로 올라가서 부감샷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할 수밖에 없을 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렇겠네요. 예. 예, 많은 현장에 분들이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될까봐 그럴 수 있었겠네요. 저희도 국민의힘만큼 바빴습니다. 계속 스튜디오를 바꾸고 다시 현장으로 갈까 했다가 그 정도예요? 다시 스튜디오 할까 어제 이 내내 이제 동선 짜느라고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동시에 임명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김용태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국회의원 35살이죠. 그렇죠. 현재 최연소인데 포천을 지역구로 초선이죠. 초선 국회의원인데 이분을 좀 잘 아시죠? 저희 프로그램에 과거에 한번 출연도 했었습니다. 천하용인 때. 아하. 아니 뭐 저는 김용태 의원을 잘 알죠. 뭐 같은 당에 있기도 했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카드를 꺼내 들은 건 이제 뻔히 보이는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인사를 한 게 이제 박대출 사무총장 이분이 네. 이제 경남 PK 진주 갑의 지역구가 있는 사선 의원인데 박대출 사무총장 임명했다는 것만으로 봐도 그냥 김문수라는 후보는 그냥 본인의 소신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란 옹호 소신 이제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좀 대비적인 차원의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김용태 의원을 발탁을 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대위원장이 뭐냐면은 사실 책임을 지는 비대위원장을 지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성동 그 원내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일을 다 벌려서 완전히 대선을 말아먹어 놓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 집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용태 의원을 앉혀가지고 사실상 권성동의 책임을 나눠줘라. 권영세가 져야 될 책임을 상속받아라. 지금 딱 요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뭐 당내에서 본인이 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젊은 정치인을 완전히 액세서리나 책임을 대신 지는 하나의 그 희생 제물로 쓰는 저는 매우 구태적인 정치 수법이다. 아니 지금에 와서 대선 2주 앞두고 3주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무게감을 가지고 무슨 당내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책임만 져라 이거거든요. 네. 세상에 참, 그러니까 전 이런 거를 김용태 의원이 수락을 안 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은데 네. 뭔가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에 무슨 모종의 네. 무슨 뭐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젊은 정치가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후보니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상쇄하는 차원에서라도 젊은 정치인을 끌어다 쓴 이런 측면도 있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김용태 의원 자체가 좀 친윤 쪽으로 그리고 공천 돌아선. 과정에서 친윤 쪽으로 이분이 이제 포천을 이제 지역으로 아니 그 받았는데 원래 쪽이죠. 연역은 이분이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유승민, 굉장히 예. 가까웠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수당 할 때도 청년 대표까지 예. 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네. 정치 행보를 해왔죠. 천하용인. 그렇죠. 그래서 지도부 때도 청년 최고로 같이 당선이 돼서 이제 제가 그때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준석 그 대표와 같이 지도부를 하면서 이준석 축출 사태 때까지는 사실상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천하용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때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의 잔류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친윤 그룹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지를 달았고요. 네. 근데 여기까지 흘러온 건데 참 이게 대한민국 정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젊은 초선 의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대신 지우는 용도로 써먹고 버리는 저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참
올바르진 않다. 이건 뭐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런 어. 행태, 기득권들의 행태는 일회용으로 비판받아야 쓰고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뭐 인터뷰 하시고 싶으세요? 뭐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 궁금하세요? 예, 아니 김문수 후보가 궁금하죠. 아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그 노쇠한 이미지를 보완해주거나 예. 아니면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하나의 포석의 인사지 결국은 선거 끝나고 어마어마하게 질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예. 내란 진압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은 모든 책임만 다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퇴죠. 거. 예. 사퇴가 예정된 비대위원장이죠. 예. 근데 문제는 사고는 쌍권들이 다쳤거든요. 예. 근데 쌍권들이 사고는 다치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100% 지금은 져야 되는데 이걸 논아먹는 거죠. 아 권리 말고 책임만 나눠지자. 네. 그러니까 좀 이건 안타까운 네. 젊은 정치인의 소비 방법 아니냐. 젊은 정치인의 소비 너무-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의도다운 방식이요. 굉장히 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 너무 도식적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나이가 많고 네. 뭐 이러니까 청년으로 그것을 한번 이제 상쇄해 보겠다는 게 또 하나는 또 보훈 인사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네, 네. 이 국면에서 그때마다 어쨌든 이른바 쌍권의 선택에 대해서는 좀 비판 목소리를 냈더니 그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탁이 된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청년 정치인이 뭔가 자기의 뚝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좀 움직였던 그 이력이 남다 보니 큰 감동이 있는 인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김용태 의원을 두둔할 생각 1도 없고요. 네. 결국 이건 안타까운 소비 방식이나 거기에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도 김용태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도 어떤 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건 자업자득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절대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 내지는 정치 신진 세력들은 김용태 방식의 정치의 행보를 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수 후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아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뉴스쇼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원래 자주 나오던 분이 최근에 그 허은하 대표가 공개했던 그 카카오톡 네.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오랜만에 오늘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거 같습니다. 전 이준석 의원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공격한다.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위치를 맞는 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아 내란 세력과 연합하는구나 이렇게 익힐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의 적장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보수층에서 이건 뭐 약간 심상정 후보 같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공간이 없고요. 보수의 심상정. 보수의 심상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세게 때리면 보수의 심상정이 되니까 양쪽 다 상당히 지금 이준석 의원은 운동장이 좁은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중도 무당층에서 정치 저관여자들을 상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물이면 소구력이 있거든요. 근데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이는 젊지만 정치 구력은 오래된 사실 노쇠한 정치인의 이미지가 많이 나고 게다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노쇠한 이미지와 그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정치학 용어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는데 결국 양당 결집으로 붙을 때는 중간지대에 있는 후보들의 운동장이 원래 좁아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이미지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이거 정말 천벌받을 일이죠. 천벌받을 짓이죠.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기반이 없어요. 그분은 청문회 스타인 건 맞지만 당내 비주류로서 사실은 영남권 인사가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내 극소수파거든요. 그러니까 공토연설을 했고 그 연출했겠습니까? 공토연설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노무현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맞는다. 박근혜가 영입을 했고 네. 윤석열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본인이 허은하 대표 쫓아낸 서사까지 다 쌓여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서사 안 가지셨거든요. 그런 서사 없죠. 없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기득권의 길을 막내로 쫓아갔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아 내가 노무현의 신화를 써보겠다라면서 그 부산에서도 공터연설했던 그 시장을 갔더라고요. 네. 명지시장.
그게 이미지 연출로 따라할 수 있는 넘사벽이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전 이준석 의원이 국민들에게 저는 혼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길을 가면서 노무현 얘기를 외쳐야지 네. 노무현 얘기를 안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면 네. 소위 말하는 노무현 파리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준석의 노무현 파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 민주당 뭐 저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볼 때 이준석 대선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여성 청년이랑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네, 됐는데 네, 네. 너무너무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치인은 이 약간 시류에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잘라내야 될 게 있는데 이른바 2030 남성의 여혐에 대해서 명분을 부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한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리고 그걸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갈라치기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공신이에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래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략적으로 게임으로 이렇게 정치를 다가가고 어떤 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감히 입에 올립니까? 그 길과 이 사람의 길은 확연히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물론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니까 달라질 수는 있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표적화해가지고 노인을 혐오하거나 여성을 혐오하거나 장애인을 혐오하는 길로 이거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눈길은 소수자한테 갔던 게 이 사회의 그늘로 갔던 게 노무현 정신이죠. 그것을 정치적 이득으로 딱 숫자 계산하듯이 셈법화해가지고 갈라치고 누군가한테 두둔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도려돼야 되는 목소리 힘을 실어주는 정치인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국민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은 지금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방송에서 저는 이런 워딩이 참 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식도 이준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뭡니까? 본인이 뭔데요? 본인이 이 사회의 표상입니까? 하버드 나오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정치인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회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인들이에요. 그런 게 이 사람의 머릿속엔 없어 보여. 이런 워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맥락이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이란 게 있는 자식도 거고. 이준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잘났다는 롤모델 거죠. 내지는 잘났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면 누구보다 검찰의 불이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시고 명패를 집어 던지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의 그렇죠. 검찰에 대해서. 예, 예. 저도 분노하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더 분노하셨겠죠.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최근에도 공수처 폐지를 얘기했고 검찰을 두둔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립니까? 이게 정말 모욕적인 거거든요. 심지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관 회의 열잖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전국 법관 회의 열자고 해서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무죄 논리의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 아, 그건 진짜 아니 해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뭐 소리예요. 망언이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제가 일단 정리하면 검찰을 두둔하고 공수처 폐지를 얘기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감히 얘기를 하냐고요. 그 이름 석자를 그 무게감 있는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저는 참 이거 국민들한테 정말 고모수로 맞아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오늘 고모스 계속 등장합니다. 맞을 사람이 많이 맞을 있네. 사람이 발언 자체가 많네. 못하는 겁니다. 발언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정치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터 연설이요. 그 공터 연설 진짜 해본 사람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 중에 공터 가서 연설해본 분 있냐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감동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연출된 공터 이런 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 정치인들이요. 없는 거 체험해 본다면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편의점 도시락 먹기 이런 거 행사해요. 경제가 어렵다면서 자기들은 매일 일식집 가가지고 1인당 10만 원짜리 먹으면서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서는 도시락 먹기 체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정말 혈압 오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공터 연설을 얘기하려면 그 공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론이 안 가야 돼요. 언론이 안 가야 공터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냥 카메라로 몰래 찍어서 그냥 뿌리는 게 공터 연설이지 언론이 다 따라다니고 본인이 쉼표 하나만 찍어도 언론이 다 받아 쓰는 언론 친화적인 언론에 길들여진 정치인이 어디서 공터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공터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위해서 외치는 분 많아요. 주목 못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저도 공터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장윤선이 취재 편의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공터 연설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 확신하는 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그 감동, 그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절대 못 만듭니다. 왜? 그 길이 아니니까요. 네. 그 길은 지금도 공터에서 빚도 없고 정말 지붕도 없고 비가 내리면 물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공터 연설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발탁될 때 그때 제2제3의 노무현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공터 연설 같은 거 이준석 후보만큼은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언론 친화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하고 언론이 많이 그 찾는 검찰 정치. 친화적이기 때문에. 검찰 친화적, 언론 친화적.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전 그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야 예. 되고 국민들이 고무호소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첫 번째 선거운동을 여수 국가산단에서 했는데 이공계 출신인 본인에게 최적의 장소다라면서 갔어요. 그리고 정권 교환 말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념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건강한 보수 정치인, 특히 네, 네. 건강한 청년 보수 정치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요. 하는데 예. 연출된 것은 안 되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예전에는 미디어가 이렇게 별게 없었어요. 신문, 뭐 라디오, 맞아요. TV 이거밖에 없었기 옛날 같으면 때문에 시끄러 임마 이런 게 안 나오죠. 보도가. 그렇죠. 그런 게 안 나오죠. 시끄러 임마가 500만 이렇게 쇼츠로 그렇죠. 나가요. 지금. 옛날 때가 같으면은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요. 바이든이라고 네. 해. 그럼 다 바이든이라고 네, 썼던 네, 시절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전 국민이 청력 테스트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바이든 날리면 주장했던 윤석열이 지는 게 현실 정치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연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서 말씀하신 그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이게 뭐 하나만- 국민을 이런 방식으로 선동할 수 있다? 안 먹힙니다. 제가 하나만 예. 보탤게요. 이공계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은 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떠왔던 걸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정체성 정치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성은 여성만 대변할 수 있냐, 장애인은 장애인만 대변하냐, 그거 아니다. 네. 그러면서 정체성 정치를 비판해 왔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셨죠? 이공계 나왔으니까 이공계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체성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체성 정치도 저는 일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당사자가 그걸 또 잘 알죠. 근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그동안에 본인이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면서 커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공계는 나만 할 수 있다. 왜? 내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 정체성 정치고 제가요. 이공계 많은데. 아니 국회에. 제가요. 네.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이준석 의원의 워딩대로 얘기해 볼게요. 법은 변호사인 저만 해야 됩니다. 법 얘기하지 마세요. 장윤성 기자님 법 언급하지 마세요. 왜? 법률가가 아니시잖아요. 그거 폭력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게 정치인이요. 자기 말 자기가 기억 못하고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판받고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지면 희화되거든요. 전 이준석 의원은 비판과 희화의 중간에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희화로 가거든요. 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도 아마 윤석열, 이재명 이들을 법조인으로 묶어서 용도 폐기하고 싶은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자당에 있는 천하람 의원부터 정치 그만하게 해야죠. 그 논리대로 하면 변호사잖아요. 네. 김앤장 출신에. 네. 그분부터 정치 그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는 정체성 정치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그거를 과신하고 확대하면 본인 스스로 그 덫에 빠진다.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저는 정치인들이 크게 반성하고 진짜 국민들에게 국민의 봉복으로서 본인이 가치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실존적으로 생활에서 가짜가 없어야 돼요. 진심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또 보여주기 식으로 이치 적당히 연출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거야. 보수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할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각 없이 언론 개혁 없이 이거 불가능하겠다라는 현장을 저는 의령에서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함안에서 또 강원도도 가셨고. 예,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언론 개혁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편을 틀어놓으면서 특히 뭐 보수적인 종편들을 보면서 저게 맞구나, 저게 진리구나라고 오판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진짜 심각해요. 이준석 현장에 의원이 갈 참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젊긴 젊은데 네. 정치를 너무 일찍 시작했고 지금 15년째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무성 방식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처음 배울 때 그분 아직 예를 당직하고 들면 계신가? 아니 뭐 끝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오래된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정현, 김무성, 그 박근혜 시대의 그 잔재들과 정치를 같이 배워왔기 때문에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수법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요. 저도 방송 나와서 댓글로 많이 배웁니다. 어떤 분이 속보도 더 먼저 알려주시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드립. 우리 드립연구소는 무릎 꿇습니다. 아니 우리 드립연구소보다 훨씬 더 많은 생생한 드립들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 만드시거든요. 드립이 쏟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드립연구소도 이제 문 닫아야 문 돼요. 닫아야 내가 볼 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겸허함이 필요하다. 국민 맞아요. 앞에서는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땅 아래 현실인 정말 아픔을 알고 그 연기된 연출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공터 연설 그렇죠. 이 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하늘 위에서 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검찰 편들면서 공수처 폐지를 외치는 정치인이 노무현 이름만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정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너무 오래 정치를 한 게 오히려 본인의 경륜이나 경험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방식을 너무 많이 체득했다. 근데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집단지성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맞습니다. 뛰어난 정치인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많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바 핵심은 대한민국의 이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을 끊어내지 않고 특히 여기에 핵심은 사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을 끊어내지 않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겠다. 민주당도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법조인들이. 김앤장 출신도 있고 많죠. 많죠. 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에서 뭐 그런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편에서 설명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심우정 탄핵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상하다. 직위원 탄핵도 나올 법한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의아하다. 이상하다는 게 많은 거죠. 의아하다. 왜 최상목 탄핵을 지금 안 하는 거지? 그 이런 것도 의아하지 또 않습니까? 의아하다. 왜 한덕수는 새벽 3시에 그 공고 시점을 알고 서류를 낼 수 어떻게 있을까? 알았지? 너무 한덕수는 의아해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한덕수도 김앤장 출신이에요. 아. 이런 게 의아한 거예요. 의아한 그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아해요. 질문들, 그렇죠? 네. 국민들 사이에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어서 특검이 다종다기한 특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찾아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대한민국 제가 그래요. 막 그래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한테 어떤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새로 선출된 행정부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공평한 나라. 기회가 공평한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박탈되어서 진출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는 시골 출신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손 안 잡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평범한 시민들이 이미 거리감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상한 계급 같은 게 있죠. 사회적 특수계급이 있는 우리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허용하지 금지하지만 허용하지 않지만 이 대중의 저작거리 민심에는 저 사람들은 특권 계층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 보통 사람들에 대한 생활이나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관심이나 있겠어?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인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그분들이 헌법의 주권자인데. 규범과 현실의 괴리죠. 그렇습니다. 이 괴리와 예. 왜곡을 예. 기득권들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청산해 달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에는 언론 개혁도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사법 개혁과. 댓글에 신인규 똑똑하다 많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똑똑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해왔던 것과 지금의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거지 제가 무슨 특별한 거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을 참 지켜야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진짜 이 개혁의 길이 사실은 2016년 촛불혁명 때 완수되었어야 하는 개혁의 길이 상당 부분 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 길에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압도적으로 꼭 네,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투표 꼭 해야 됩니다. 10명씩 네.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그렇네요. 대담 너무 우리 매일 감사합니다. 뜨거운 것 같아요. 핫해. 열릴 일이 많습니다. 열릴 지금 일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올 연말까지 계속 아유, 열을 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끝까지 관심 가지셔야 그렇습니다. 예, 이 관심을 늦추면 바로 기득권들이 카르텔 곰팡이랑 연대합니다. 똑같아요. 예, 곰팡이 계속 신경 안 쓰면 퍼집니다. 또 퍼져요. 예, 바로 팡이제로 써야죠.
방위제 특별한 상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쿠팡이는 하셔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돼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취재 편의점 필요한 데마다 저희들이 시간에 맞춰서 현장 취재 꼭 하니까요. 게릴라톡 여러분들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